우리 다음 주 방학이죠? 그래서 부동산학 좀 부족하신 분은 방학 때 좀 보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저기 7월 특강 네 번째예요. 7월 특강 네 번째. 일단 우리 첫 번째 총론 했어요. 총론에 일단 4개 있습니다. 4개. 불러줘야죠.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지금 강의 듣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특강에는 총론 4주제,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그 다음에 경제론에도 4개, 기본 개념을 묻는다, 증가 감소를 묻는다, 균형의 변화를 묻는다, 그 다음에 탄력성을 묻는다, 4개. 거기다가 경제학에서는 계산 2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0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론의 3개. 시장론의 기본 3개. 일단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 농산물 시장. 그건 뭐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무슨 시장? 주택시장. 주택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주거분리 주택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가물가물해. 자, 그 다음에 정책론에 매년 나오는 3개.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다양한 정책. 왜 이게 해서 다양한 정책까지 하면 4문제 이렇게 주제가 3개에서 4개. 자, 그리고 여기도 계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계산 문제. 쉬운 거. 정보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투자론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일단 요 두 번째 했던 거. 투자론 상. 투자론의 전반부. 수익률과 관련된 거.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요거.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2개. 이렇게 해서 그럼 몇 개예요, 지금? 7개, 8개, 9개, 10개. 여기도 10개잖아. 여기도 이렇게 10개잖아. 10개. 벌써 20개. 그다음에 저번 주에 육개수.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할인법, 비할인법. 근데 할인법은 말 문제로 나오고 비할인법은 거의 계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계산 문제. 그러니까 투자론이 좀 여기가 좀 어렵다고. 모의고사 봐봐. 모의고사 우리가 다음 주에 요거 볼 거 아니에요? 방학 끝나고 이거 봐봐. 예습 안 해오면 이거 정말 폭망이야, 폭망. 이쪽이. 투자론하고 금융론, 개발론. 일단 투자론의 최소한 할인법, 비할인법 6개수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론에서도 한 5개 정도 준비하는 거로. 근데 금융론에서 매년 나옵니다. 3개. 3개. 일단 대출의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상환 방식 넘어가면 유동화 증권 넘어가면 부동산 투자회사. 이 3개는 그냥 단골이요.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유동화 과정에 유동화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요 세 개는 아주 단골이란 말이에요. 단골.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LTV가 뭐고, DTI가 뭐고, DSR이 뭐고, 그다음에 부채금융, 지분금융이 뭡니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개발론에서는 항상 두 개죠. 개발론에서는 항상 두 개. 하나는 무조건 개발의 방식. 매번 아는데 뭘 적어. 매번 적기만 해. 암기를 안 하니까. 매번 적으면 뭐해. 암기만 해. 그리고 딱 대충 계속 내가 지금 7월달, 8월달 계속 주제는 불러줄 테니까 이제 입력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금융론 딱 하면 일단 대표 문제. 금융론 정확히 7초 전에 해서 7초. 금융론 딱 하면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시, 그거 특징 물어보는 거. 상환 방식. 그다음 유동화 증권, MPTS, MBB, MPTB, CMO.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53, 75, 879. 봐봐, 이 정도로 나와야 줘야 된다고. 53, 75, 879. 그리고 개발 딱 들어가 보면 개발의 위험.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자고. 개발의 위험 딱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개발의 위험 하면 튀어나와야 할 두 문자가 있잖아. 법 시비 이런 식으로. 개발 위험 법 시비. 그 다음에 개발의 방식 하면 뭐 대가리라도 좀 나와봐야죠. 공영개발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공사비 민간개발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까? 분양금 지급형입니까?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인가요? 신탁 방식인가요? 이렇게 나와야 돼. 마치 뭐처럼 우리가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게 개발의 방식에서는 이것이 제일 잘 나와. BTO입니까? BTL입니까? 요건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민자사업에서는 BTO입니까? BTL입니까? 또는 BOT입니까? BLT입니까? 또는 BOO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듯이 민간개발도 나와야 된다고. 공사비 대물 면제입니까?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입니까? 사업 위탁입니까? 신탁입니까? 위탁 방식입니까? 신탁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돼. 8월 달에는 이렇게 많이 좀 두 문자를 좀 계속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야지. 8월 달에는 방학 끝나고 오면.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제가 단순 암기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 문제 풀고 이런 걸 떠나서 논점 자체가 익숙치 않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감정평가론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론에서 시험에 뭐 나옵니까? 대답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감정평가론 하긴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네 번째 특강의 특징이라고요. 또 봐요. 오늘 고전이론 할 거야. 고전이론. 뭐 지대이론 정도는 잘 나와. 지대이론 정도는. 나머지는 거의 기억이 없어. 거의. 특히 항상 우리 시험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매년 나온지 알아.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5개로 세분해 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저랑 같이 암기 좀 해야 돼. 암기. 자, 그럼 이제 먼저 갑시다. 53페이지 관리론이죠. 부동산 관리론은요 안 틀려. 안 해. 마케팅 안 틀려. 이런 거. 자, 우리 부동산의 토지 용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부터? 지대이론부터 이제 좀 잘 봐야 돼. 지대이론부터. 그나마 우리가 고전 이론 중에 지대이론을 잘 한단 말이에요. 일단 지대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요? 지대가 토지를 사용한 대가.
토지 사용 대가. 그리고 지대 이론은 어떤 걸 다룹니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지대 이론은 어떤 걸 다룹니까? 지대 이론은 어떤 걸 다룹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57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도시구조 이론은 뭘 다룹니까? 그러면 뭐라고 달라? 대답을 해봐. 잠 오니까. 날도 습해서 짜증나잖아. 도시구조 이론은 어떤 걸 다루는 이론입니까? 적어져 있잖아. 그냥 도시구조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내용이라고. 근데 지대 이론은 무엇을 다루는 이론입니까? 지대요 이러면 하수라고. 지대요 이러면 지대가 왜 발생합니까야? 왜? 토지 소유자들이 왜 지대를 요구합니까? 이런 거야. 지대를 요구합니까? 됐죠? 그럼 첫 번째 리카르도는 뭐 때문에 요구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비옥도 때문에 요구하더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절대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제도 때문에 지대를 요구하더라. 자, 튜넨의 위치지대는 뭐 때문에? 위치에 따른 수송비 때문에 요구하더라. 알론소 입찰지대는요. 얘는 없어. 얘는 여기서부터가 도시토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도시토지야. 도시토지. 도시토지는 항상 사람들이 토지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에 의해서?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됩니다.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낸다. 차액이 뭐니?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이걸 우리가 차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가정 겁나게 잘 나와. 빨리 두 번 하고 넘어갑시다.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니까 비옥도를 강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수확 체감의 법칙. 이건 암기야.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뭐라고라? 오늘은 전부 다 이런 내용이야. 다 암기해야 돼.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일명 두 개 합치면 뭔 수예요? 비수. 옥수라고 해도 되고 비수라고 해도 되고 한수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비옥한이야. 비옥한. 자, 그리고 차액지대론에서 이 한계지, 최열등지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비옥도로 나눈 거죠. 비옥도가 좋으면 우등지, 비옥도가 나쁘면 열등지. 비옥도가 최열등이니까 가장 꼴등인 토지. 비옥도가 끝꼴등인 토지를 한계지 최열등지라고 하죠. 자, 비옥도가 꼴등이니까 비옥도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비옥도를 주장할 수는 없는 토지죠. 따라서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를 설명하지 못하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지대를? 차액지대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비옥도를 주장하는 지대니까. 자, 그리고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적 잉여입니다. 이거 어떻게 암기가 되어 있어요? 비단 잉여인지 봤더니 비단은 아니고 잉여입니다. 이거 조심해 진짜. 비단 잉여가 아니라 비단이는 아니고 잉여입니다. 차라리 비단은 아니고 잉여입니다. 이거 암기할 거 그냥 비용은 아니고 잉여입니다. 나 암기하겠어. 근데 비단은 아니고 잉여입니다. 비단 잉여는 기억하고 비용이 아니라 잉여입니다. 이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봐요. 이게 옛날 이론이야. 옛날 이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을 할 때 중개사무실의 임대료, 요거 비용에 해당해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용에 해당하잖아요. 중요한 경비지. 활동의 비용을 우리는 경비라고 하고 그 활동의 경비의 대표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임대료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임대료는 장소, 임대료는 비용이야,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비용인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비용이 아니라 뭐라고? 잉여를 강조했다. 잉여를.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정당하게 지급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남의 임대료를 빌렸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고 그 대가는 활동의 경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학자들은 이 지대를 받는 걸 착취라고 생각했다고. 착취. 뭘 착취한 거예요? 농부가 가져가야 될 잉여를 착취하는 거라고. 농부가 가져가야 될 잉여를 착취.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했냐?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토지를 뭐라고 생각했냐?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긍정해요? 토지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 그러면서 뭐라고 탁해 무릎을 치면서 왜 나는 선물을 안 줬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토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바로 지대는 정당한 비용이 아니라 착취, 잉여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걸 시험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입니다. 연상 코드는 무슨 잉여? 비단 잉여야. 비단은 아니고 잉여입니다. 자, 마르크스 절대지대는 개인의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리카르도와 마르크스는 항상 세트면이야. 왜? 여기가 있잖아. 한계지, 최열등지, 비옥도가 제일 떨어지는 토지라도 여기는 지대가 발생하죠. 왜? 이유가 소유니까. 자, 튜넨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근데 이거 해석 좀 해봐.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어떻게 됐길래? 좋은 위치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좋은 위치는 어디와 가까운 위치? 시장과 가까운 위치. 그리고 시장과 가까우면 항상 수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좋은 위치. 그리고 그 위치를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이 그림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자, 우유, 감자, 쌀. 요 그래프.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 만들어집니까? 작물이 재배됩니까? 그러면 결국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였다? 여기까지가 고전 이론이고, 농촌 토지고, 알론소 입찰지대부터가 도시토지죠.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에 적용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입찰지대 정의를 자주 물어요.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니?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토지를 얻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항상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최대 금액 또는 가장 높은 금액, 최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최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입찰지대야. 입찰지대. 그리고 입찰지대는 튜넨도 쓰는 용어야. 튜넨과 알론소가 모두 입찰지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튜넨은 농촌토지고 그 다음에 알론소는 도시토지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그게 뭐야 이게? 준지대죠. 지대가 아닌 놈을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계
기구 등에 사용될까죠. 이게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사용될까. 자,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대가. 대표적인 게 기계, 기구 등의 사용대가를 마치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대처럼 취급합니까? 그러면 기계, 기구 등을 빌려주고 받는 그 대가도 뭐 못지않게 비쌌다. 지대처럼 비쌌다라는 거죠. 비쌌다. 그런데 중요한 거 기계, 기구는 영원히 양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공급이 제한된 언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계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봐봐. 우리가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서는 준부동산을 했어.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 권리지. 부동산이 아닌 동산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동산과 권리 중에 비싼 동산, 비싼 권리는 부동산처럼 담보물로 활용하고 싶어요.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도 지대처럼 비싸요. 이거야. 지대처럼 비싸요. 그런데 항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는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나면 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단계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영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문구가 잘 나와. 영구. 그래서 영구 나오면 영구 있다,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자, 지대이론 해봐. 최소한 이 정도로 해줘야 돼. 차액지대,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 못한다. 절대지대, 소유권이 지대를 만들어내더라. 한계지도 소유권을 이유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 위치에 따른 수송비,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우유, 감자, 쌀 이 그래프야. 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이용됩니까?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서. 어차피 입찰에 붙이니까. 지대지불 능력으로. 그리고 알론소의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나오면 항상 키워드가 최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최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왜? 입찰지대의 정의를 물어볼 거니까. 정의를 물어본다. 자, 그다음에 버젯의 도시구조이론 한번 읽으면 끝나는 거야. 얘는. 자, 도시는 동심원을 형성하며 모든 방향으로 성장한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틀린다고. 튜넨의 이론을 도시구조에 적용했다. 그러면 버젯의 동심원. 그리고 이게 암기사항이잖아요. 이것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동심원에서 자주 나오는 거. 일단 동심원 이론은 5개의 지대로 나눠집니다. 중점, 노중통. 중점, 노중통. 그 다음에 시카고시를 분석했다. 생태학적 분석을 했다. 친입경쟁 천이라는 용어를 썼다. 요 딱 5가지만. 중점, 노중통. 그 다음에 시카고시를 분석한 이론이고, 생태학적 분석, 친입경쟁 천이. 자,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선이 부채 선자라고 그랬죠? 이게 부채꼴 모양이야. 근데 부채에서는 핵심이 뭐라? 살이 있어야죠, 살. 그래서 얘는 도로를 따라 부채꼴이야. 도로를 따라 부채꼴. 땡땡. 도로를 따라 부채꼴. 도로를 따라 쐐기형. 자, 그 다음에 헤르스홀만의 다핵심 이론. 자, 도시는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핵 구조입니다. 그럼 자, 이해돼야지. 1번, 2번에 있는 동심원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수개의 핵이 아니라 하나의 핵이야. 그 핵이 뭐라 있어요? 중심 업무지구가 딱 하나라고. 중심 업무지구가.
그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동심원 이론에서 우리가 중, 점, 노, 중, 통 5개를 나눴을 때 중이 바로 중심 원무지구고 이게 중심의 핵이라는 거야. 성장의 핵. 자, 그런데 현대 도시에 오니까 현대 도시는 뭐가 많아서 기능이 많아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더라. 이게 해리스 얼마의 다핵심 이론이죠. 자, 그리고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 정도만 요 2가지만 기억해달라 그랬지. 동종 활동은 서로 모이고, 이종 활동은 서로 분산합니다. 이거 봐. 내용이 없어. 요 정도면 돼. 그런데 이제 이걸 살짝 응용한 것들이 나온다고. O인지 X인지 한번 해보세요. O인지 X인지. 재작년에 시험이 나온 거야. 자, 동심원 이론을 줬어. 동심원 이론. 아니, 이론을 줬어. 선형 이론. 선형 이론은 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발전시켜서 보완한 이론이다. 이게 나왔어. 다시 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한 이론이다. 왜 X야? X지. 왜요? 순서가 동심원을 다음이 선형이 나오고 선형돼서 이제 뭐가 되니까 현대 도시가 되니까 다핵심 이론이란 게 나왔는데 뜬금없이 이런 건 책에 안 적어져 있는 거라고. 책에. 당연히 다핵심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2번 선형 이론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건 틀렸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틀렸다고. 요런 것만 조심해 줍니다. 이게 항상 흐름이 동심원 이론은 시카고시 딱 하나만 분석했어.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일반화를 못 시켜. 그래서 보완한 게 호이트야. 호이트는 한 142개 도시를 분석했어. 142개 도시. 예? 그러니까 얘가 옛날 도시를 일반화 시킨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는 도로를 따라 부채꼴이지. 그런데 이제 현대 도시에 오니까 이제 과거의 내용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다양한 핵을 갖는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순서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순서 꼭 중요한 게 뭐 있었어요? 저번 주에 MPTS, MBB, MPTB, CMO. 아니 왜 이 순서대로 암기합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상한 문제들이 등장했다겠죠? 어떤 게? MPTS보다는 뭐가 더 나아야 돼? MBB가 더 발전된 형태라고. 그러니까 MBB가 MPTS보다는 더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시험에는 MBB는 MPTS보다 현금의 흐름이 보다 안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왔지. 이게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MBB보다는 뭐가 좋은 소리 나와야 되고. MPTB가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발전 방향을 꼭 기억 좀 해줘야 돼요. 발전 방향. 자, 그럼 이제 공업입지. 공업입지는 일단 두 사람이 있죠. 공업입지 두 사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 다음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이놈은 두 문자도 안 땄잖아. 자, 기억하고 있는지 봅시다. 공업입지 전까지야. 공업입지는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문자를 안 땄어. 그런데 지대이론과 도시구조이론은 두 문자를 땄지. 두 문자가 있었어? 가물가물하죠? 그러면 만들어봐. 진짜 두 문자니까. 리마 튜알 버호해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적어놓고 리카르도 차액 마르크스 절대 튜넨의 위치 알론소의 입찰대 이것만 해달라 그랬어. 두 문자 딱 적어놓고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말만 해달라 그랬어. 적어놓고 리마 튜할 버호해. 자, 그리고 공업입지는 베버와 래쉬인데 베버는 B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용이야. 비용.
래쉬는 시오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요, 수익이야, 수요나 수익이나. 그래서 배번은 비용을 아껴라. 즉 최소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배번은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3개를 들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죠.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그리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수송비입니다. 그리고 요새 등 비용선을 자주 묻는다. 등 비용선은 비용이 또잇또인 지점이죠. 비용이 또잇또인 지점. 근데 이 중에 비용이 또잇또인 지점이니까 이 중에 있어. 어떤 비용인지. 근데 당연히 뭐야?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수송비라고, 수송비. 이게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이 또잇또인 지점입니다.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이 또잇또입니다. 요건 그냥 원포인트 암기하기로 했지. 이거 설명하려면 그냥 한 30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래쉬는 많이 벌어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래쉬는 이게 최대 수요, 이게 수요가 최대이다 이 말은 소비자가 최대인 지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지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우리 시험에 3번 나왔다고. 그래서 래쉬는 수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시장 확대 가능성이란 건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걸 어렵게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상업 입지야. 여기서부터 상업 입지. 여기서부터가 뭐라고? 상업 입지야. 증거를 대봐요. 여기는 상업에 시효자도 없잖아요. 이런 거지. 상업에 시효자도 없잖아요. 증거를 대라고. 상업 입지. 중심지. 옛날 도시에는 항상 시장이 어디 있었다? 도시의 한 중심에 있었다고. 도시의 한 중심.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을 중심에 있으니까 중심지 이렇게 간다고. 중심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갈 때 시장 간다고 해? 시장 안 간다고 해? 시장 안 가고 나 중심지 갔다 온다 라고 한다고. 시골에서는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디로 간다 그래? 읍내 간다. 그게 중심지야. 그게 읍내 갑니다. 이게 중심지. 그래서 나 시장 갑니다. 그럼 어디 간다고? 중심지. 그러니까 이것도 써봐야 돼, 안 써봐야 돼? 써봐야 돼. 뭐 들고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꼭 물어봐. 엄마 어디 가? 그러면 나 중심지 간다. 이렇게 해야지. 써봐야 된다고. 써봐야. 그럼 이제 잘 보셔. 여기서부터가 상업지야. 그러면 상업지 전에 뭐야? 공업입지죠. 공업입지 2개가 배버의 최소 비용,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가 여기가 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업 입지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최소한 용어 정리 중에 요 2가지는 반드시 해놔요. 용어 정리. 일단 중심지는 시장이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요새 시장은 없잖아. 그렇죠. 매장 또는 점포라고 해줘야죠. 매장 또 점포, 익숙한 표현으로는 마트 이런 걸 우리가 중심지라고 하죠. 자, 중심지는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을 배후지라고 한다고. 이게 중심지는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또는 마트, 매장 이런 걸 우리가 중심지라고 하고,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우리가 배후지라고 하는 거죠. 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용어라고. 그 밑에 있는 용어.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었어. 사례를 치킨집이야. 치킨집. 치킨. 자, 치킨 매장을 하나 오픈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최소한 손실은 없어야 돼. 손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 또이또이. 수익과 비용이 또이또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고객의 수를 일단 예측해봐. 그러면 50명 정도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 자, 치킨 사장님이 손익분기점의 고객으로 50명을 딱 추정했다는 건 50명 정도만 치킨을 배달시키면 먹으면 최소한 비용은 뽑고 또이또이는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또이또이. 이 50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른다고. 50명을. 중심지 치킨 매장이지. 치킨 매장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그게 바로 최소 요구치야. 최소 요구치는 최소한 저놈은 요구해요 이거 아니야. 최소한 몇 명은 요구한다고. 물건을 살 고객을. 50명은 필요해요. 이게 최소한의 요구치야. 최소한의 요구치. 그리고 이 최소 요구치를, 요구치라는 고객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요 치킨집 주변에 있겠지. 예? 그래서 이런 최소 요구치를 이렇게 분포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뭐가 나와?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는 범위. 그래서 결국은 요거 용어 하나만 기억하면 요 두 개는 되는 거지. 예? 또이또이 지점, 또이또이 지점 또는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고객수.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야. 문제는 이것만 딱 기억하면, 자 보자고. 치킨집 사장님이 이 최소 요구치 범위야. 요 안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배달을 다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박이야. 대박은 없고 또이또이만 시키는 거야. 또이또이만 시키는 거라고. 또이또이만. 자, 그래서 치킨집 사장님이 요 최소 요구치 밖으로 뭘? 치킨을 배달시켜야만 뭔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치킨이 배달되는 범위야. 치킨이 여기까지 배달됐죠? 여기까지가 재화가 도달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걸 자주 물어봅니까? 최소 요구치 범위가 커야 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 당연히 재화의 도달 범위가, 배달 범위가 커야지. 최소 요구치는 항상 또이또이 지점이니까. 그래서 치킨 사장님이 최소 요구치 밖으로 치킨을 배달해야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 조금 전에 했잖아. 최소 요구치 범위랑 재화가 배달되는 범위랑 비교하면 항상 최소 요구치가 안에 있겠지. 최소 요구치 밖으로 뭐가 재화가 배달돼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용어가. 자, 그리고 중심지의 계층. 중심지는 층을 이룹니다. 이 말은 중심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래서 어디로? 고차 중심지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저차 중심지 어떻게? 24시간 편의점. 항상 중심지는 여러 개라는 거야? 중심지는 하나라는 거야?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 다양한. 이게 중심지라고 해놨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매장, 마트로 치면 다양하게 마트가 존재하죠. 다양하게. 그걸 우리는 중심지가 계층을 이룬다. 마트가 계층을 이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문 한두 개 정도야.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아예 두 문자를 따놨잖아. 레, 허,
레허커, 레허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여. 허프의 확률 모여. 컨버스의 분기점. 레허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에 한번 답을 해봐요. 중력 모형은 기본 틀이 이거라 그래. 어디 갔어? 중력 모형은 기본 틀이야. 중력 모형은 기본 틀이. 기본 틀이. 이게 뭐니? 이게 잡아. 풍선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둥둥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다른 학원에서 항상 이게 물어봤더니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물어보면 안 되지. 에? 지금 뭐야, 우리 열기구 있잖아요, 열기구. 열기구 풍선 달고 사람들이 도시락 싸고 뭐 술 싸갖고 이렇게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다른 것 같아. 이건 다른 거라고 해줘. 에? 다른 거라고. 이게 무슨 뜻이니? 항상 주변에는 매장이 여러 개야. 그래서 딱 우리 시험에서는 A 매장, B 매장 이렇게 두 개를 주고, 그리고 항상 가운데에 고객이 있다고. 고객. 그럼 고객은 A 매장을 갈 수도 있고 고객은 B 매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고객이 A 매장을 이용할까요? B 매장을 이용할까요? 이게 중력 모형이야.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 아니, 저기 옆에 NC백화점 가서 뭐 물건을 사고 싶어. 왜 갑자기 내가 물건을 사고 싶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저놈이 땡기니까 그렇단 말이야. 저놈이 물건 사라고 자꾸 텔레파시 보내서 땡기는 거라고. 왜 갑자기 뭔가를 사고 싶어? 그렇죠. 이런 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입니다.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 음식점도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음식점 중에 음식점인데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항상 언제가 강력합니까? 배고플 때. 우리가 개업발이잖아요, 개업발. 개업할 때, 저기를 한번 가볼까? 강력하죠. 그리고 개업발에 딱 갔는데 맛도 있어. 그럼 단골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예, 그래서 A라는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이리 가고, B라는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많으면 요리 가고. 이론이 왠지 정교해 보여요? 쓰잘데기 없어 보여요? 쓰잘데기 없어 보이잖아. 아니, 합격과 불합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시험 잘 보면 합격이고 시험 못 보면 불합격. 뭐 이런 거랑 뭔 차이가 있어? A 매장에 힘이 세면 고객 이리 가고 B 매장에 힘이 세면 이리 가더라. 그래서 그 힘을 따지는 거야. 힘. 자, 그래서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뭘 암기하는 거예요? 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요걸 암기하는 거라고. 요걸. 그리고 요 공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소매 인력 법칙. 즉, 소매 인력 법칙이란 게 뭐니? 소매점이야. 소매점. 마트 매장은 뭘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인력이 바로 유인력이야. 고객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여기는 무조건 나오지. 그리고 공식이 크기를 뭘로 나눌까?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눌까?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눌까? 그리고 이걸 해석한 게 내용이야. 해석한 게.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항상 뭘 묻는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면 출제자가 레일리를 물을까요? 소매를 물을까요?
인력을 물을까요? 법칙을 물을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뭘 묻겠어, 출제자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레일리를 물어요, 소매를 물어요, 인력을 물어요, 법칙을 물을까요? 그러면 법칙을 묻겠지.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요.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눌까. 그래서 시험에 10번 나오면 얘는 10번 다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거밖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된다고. 한 번도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온 적이 없어. 36년 동안. 그래서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느냐. 중심지 번역해봐. 중심지. 매장, 마트가 미치는 영향. 유인력은 뭐에 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요거 하나만. 자, 그리고 허프는 유인력을 수정을 했어. 유인력을 뭐만 바뀌었어? K라는 마찰계수를 썼습니다. 딱 요거 하나만. 공식은 똑같아. 크기를 거리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K. 그 컨버스는 분기점이야. 컨버스는 분기점. 이게 분기점이 뭐요? 상권의 경계, 분기점. 상권의 경계, 분기점.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기면 올해는 뭐가 시험에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해놨어? 컨버스의 분기점. 이거 나온 지가 3년이 됐어. 우리 레일리하고 하나 더. 맨날 이거 빼먹네. 이거 나중에 합시다 또. 자, 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으로 다른 걸 다 이제 이해해야 돼. 봐봐. 기존 매장이 이렇게 있어. 기존 매장이. 그리고 이 노란이가 뭡니까? 그러면 기존 매장이 형성한 상권이야. 이게 고객을 지금 나름대로 확보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런데 신규 매장이 들어와. B라는 신규 매장이. 근데 B라는 신규 매장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뭘 형성해? 상권을 형성하겠죠. 이렇게 상권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C 지역에 있는 고객이 의문을 갖기 시작해. 의문을. 왜? A 매장을 갈 수도 있고 B 매장을 갈 수도 있잖아.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레일리와 허프의 모형이야. 레일리와 허프.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은 뭐만 계산하면 돼? A와 B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게 레일리와 허프예요. 근데 컨버스는 뭐라고 한마디 했냐? 그러면 컨버스는 이렇다고. 야, 뭐 하려고 상권이 겹치게 위치를 잡냐는 거야. 신규 매장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적당히 떼라는 거야. 적당히 거리를 띄어. 그래서 상권이 겹치지 않고 어떻게? 상권이 이렇게 만나도록 뭔가 매장을 띄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가 상권의 경계죠. 이걸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한다고. 상권의 경계를. 왜요? 상권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래서 상권의 경계, 요 분기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여기서부터 A 매장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있습니까? 요걸 계산하는 게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해했다?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산수를 좀 어디 갔어? 계산. 어디 갔냐? 산수를 알아야 돼. 산수를. 자, 60페이지 한번 봐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두 번째부터 합시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씨와 B씨의 상권의 경계, 그럼 분기점이죠? 컨버스야. A씨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자, 밑에 A씨와 B씨는 동일 직선상에 있고 A씨의 인구는 얼마? 64만. B씨의 인구는 얼마?
16만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 사이의 직선거리는 얼마? 30km죠. 30km. 30km.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A 도시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이 분기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 그랬냐? 자, 1 나누기 1의 제곱은 얼마야? 1. 1은 1이니까. 4 나누기 2의 제곱은 얼마야? 1. 2는 4니까. 9 나누기 3의 제곱은 1. 얼마 그냥 4, 4, 16이야. 16 나누기 4의 제곱은 1. 이 패턴이 전부 다 1로 똑같아. 1로. 그러면 이 상권의 경계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잘 보자. 항상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자, 64야. 64만이야. 만자 떼고. 그리고 여기는 A 매장이니까 대충 A의 제곱 이렇게 적어. 거리야. 얘도 16이야. 16 하고 여기는 B니까 대충 B의 제곱을 이렇게 해. 그리고 항상 상권의 경계는 상권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상권이. 그러니까 상권이 겹하고 있으니까 유인력이 항상 또이또인 지점이야. 이게 공식이야. 이게 공식. 그냥 64 나누기 A의 제곱 B 16 나누기 B의 제곱 그냥 이렇게 적어 그냥 기대적으로.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이게 64, 16이 너무 크잖아. 약분을 해봐. 16이면 1. 여기가 4야. 그럼 결정 났네.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가. 2는 4. 이거가 돼야지. 2는 4. 여기는 1이니까 1, 1은 1. 이렇게. 그러니까 몇 대면 2대 1. 이렇게. 2대 1로 나눠집니다. 2대 1로 나눠집니다. 2대 1로 나눠집니다. 됐어요? 또. 확실해. 이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유인력이라는 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잘 봐봐. 여기에 고객이 있다고 했을 때 A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64만의 그냥 A의 제곱이야. 우리가 이 거리를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넣는 거야. A.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 그럼 여기 봐요. 16만이야. 이게 이 B 매장이 이 고객을 끌어당긴 힘이 16만의 B의 제곱이라고 대충 놓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딱 상권이 겹쳐 있으니까 여기서 당기는 힘이나 여기서 당기는 힘이나 똑같다라는 게 컨버스의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컨버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공식 그냥 이대로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약분만 해. 약분만 이렇게 만자 없애고. 16도 아유 귀찮아. 16 나누면 얘가 1,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1, 1은 1, B 1. 2는 4, A 2. 그러니까 2대 1이야. 2대 1로 나눠 가져간다는 거야. 2대 1로. 근데 길이가 얼마예요? 30km잖아. 30km를 2대 1이니까 20km, 10km. 근데 A부터 물어봐 항상. 앞쪽에 있는 20km를 답을 해주면 돼. 20km를 답을. 20km를 답을. 20km를 답을. 됐다. 그리고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요새 어려워. 막 근데 어려운 게 그냥 눈에 딱 보여. 우리 학교 예상 문제집에 있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요새 나오는 것들이 없네. 어려운 거 다 빼놨네. 우리가 어려운 거 다 빼놨네. 올해 우리가 어려운 걸 다 빼놨어. 15번 정도 봐봐요. 79페이지. 79페이지. 합격 예상 문제집 79페이지 15번 와봐요. 요거 하고 시계.
15번을 딱 보면 이게 여기 보니까 문제가 13번이랑 15번이랑 야 문제 뭐 딱히 뭐 차이도 없어 보인다 그러지. 시험지에다 보면 15번 문제는 거의 반틈을 차지해. 이게 종이 아끼려고 이 자식들이 표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표를 넣어놨잖아. 표 따로 준다고 시험에. 그러면 그냥 눈에 딱 들어와. 버려야 되겠다. 딱 들어와. 근데 잘 봐. 15번 문제를 볼 테니까. 자, 어떤 건지 봐봐요. 허프 모형을 활용해서 점프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 마찰 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과 잘못 추정한 점포 A 딱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이런 형태라고. 이거 무조건 1분이 넘어가. 1분이. 이런 걸 안 풀고 우리 자 익힘장에 있는 60페이지 봐봐. 60페이지. 자, 레일리의 소미 인력 법칙 있죠? 레일리의 소미 인력 법칙은 항상 딱 이 패턴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상상해 놓고 A 매장과 B 매장 사이에 C하고 뭐만 찾으면 됩니까? 유인력만 찾으면 돼. 유인력. 여기다 표시만 하면 돼. 인구가 1만 명인 A, 1만 명인 A. 그 다음에 밑에 시커먼 거. 인구가 1만 명인 A, 5천 명인 B씨가 있습니다. 여기 1만이야. 인구가. 크기지, 크기. 여기 5천이야. 됐어. 자, 그리고 인구 A와 B 사이에 인구 9천 명인 C 도시가 있어요. 9천 명이. 그리고 신도시 C로부터 A, B 직선거리가 1km, 2km예요. 1km, 2km예요. 딱 이 형태야. 말로 주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지. 그럼 우리는 뭐만 산정하면 된다? 유인력. 그럼 유인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크기 만을 몇에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가. 만이잖아. 만. 여기는 5천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가 2의 제곱. 이거 계산해야지. 그럼 얘가 1250이 1250 1125 1250 그렇지. 125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여기는 얼마고? 만이고 그러면 이거 이제 요걸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이고 그러니까 1250. 그러니까 계산에 약간 요령이 없는 사람들이 계산을 이렇게 뭔가를 유인력을 계산했어. 그럼 왜 이런 유인력을 계산하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서 계산을 암기 해줘야 된다고. 봐. 단순히 지금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서 뭔가 수치를 찾았어. 이걸 유인력이라고 지금 미스터 국이 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뜻이니? A가 고객을 만으로 땡기고, B가 고객을 끌어당길 힘이 얼마라는 거야? 1250이고 저쪽은 만이라는 거야. 저쪽은 만으로 끌어당기고 이건 1250이야. 그럼 대충 어디로 고객이 많이 가겠어? 9천 명 중에 대부분이 어디로 갈 거야? 요런 감이 있어야지. 9천 명의 대부분. 왜? 지금 유인력이 B가 1250인데 만이니까 요 A가 거의 8배 정도 크다고. 8배 정도. 그럼 이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야? 대충 8배 더 많이 간다고 봐야지. 8배. 그래서 그냥 대충 풀어도 정답이 몇 번이라고? 그래서 5번이야. 8배 많잖아. 5번이. 대충.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딱 유인력만 딱 계산해 놓는 거야. 여기가 만. 여기가 1250이야. 그러면 이 9,000명이 A 매장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 유인력이 만 플러스 1250. 이게 전체야. 전체. 전체 중에 A가 뿌려대는 유인력이 얼마야? 만이지. 요거 비율로 9,000명을 가져가는 거야. 요거 딱 적어놓고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9,000명 그러면 8,000명 이렇게 나온다고. 기계적으로.
요게 유인력 비율이야. 유인력 비율. 자, 10분 쉬겠습니다. 아유, 11시가 됐네.